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시장 또 개판이었는데 무슨 해외 증시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다가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나쁜 상황에서 뭐 불평불만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이 안에서도 최선의 어떤 대응을 찾아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아직 그나마 희망을 찾는다면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봉으로는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아직까지 주봉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60주선을 이탈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시장이 말아 올리면 또 아래 꼬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이틀간. 그래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이제 60주선 이탈한 패턴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패턴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이런 패턴. 단기 급등하고 나서 단기 급등을 하고 이렇게 죽고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 이런 흐름이, 이 뒤에 거는 이제 그 뒤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니까 요거까지는 패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패턴이 현 상황에서 가장 유사하고 60주선 이탈로 봤을 때 시장 흐름은 이 오른쪽이 잘 안 보이니까 일목균형표를 넣어주면 이렇게 당겨져 오니까,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60주선을 확인하고 죽는, 예,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잡는 것보다는 이전에 있던 수준을 잡아야 되니까 요건 특수한 경우고, 이 정도 2200선 정도를 잡았을 때 뭐 기술적 반등을 거치다 여기까지 밀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빠진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삼성전자 여기까지 내렸는데 더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을 깨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방어주나 배당주들은 그나마 좀 버틸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하면 시장이 여기서 빠지는 폭이 현 시점에서 따지더라도 기술적 반등 후에 기준으로 보면 한 3000 기준으로 보고 2200이면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만큼 빠진다. 어떤 종목은 덜 빠지고 어떤 종목은 더 빠지는데 대체로 한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종목을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50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런 장세. 물론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이 패턴이란 것도 누적된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현금을 굉장히 아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랜만에 밀렸습니다. 수급 때문에 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밀렸고, 이 부분들은 낙폭이 그동안 누적이 됐다가 잘 버티다가 한 번에 나온 거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역시 코스닥도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강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흔들려서 부진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그럭저럭 또 코스피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또 패턴으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는 60주선을 잘 지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버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유동성 장세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앞으로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에 집중하고, 특히
소위 말하는 개 잡주들은 이미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그나마 그런 애들은 변동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리가 무너짐이 없도록 강심장이 된다는 것보다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저도 뭐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관우가 이건 위인전이 아니구나. 소설인데 삼국지에서 보면 관우가 팔에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연히 바둑을 두고 있었다. 옆에서 뼈에 독을 긁어서 내는 이런 뼈 깎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남자들은 좀 괜히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도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이 깨졌냐면 20살 때 서울랜드에 갔다가 스카이 다이빙인가? 그걸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되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심장이 되더라도 어차피 수세에 몰리면 심리가 똑같아지니까 강심장보다는 그냥 감당이 될 만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하려면 뭐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사기꾼이 아닌 거 뭐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기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대부분 다수가 무당은 맞습니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팔아버린 거 오르면 진짜 속상하긴 합니다. 가입은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stockpeople.net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뭐 예전에 비해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가지고 참 아주 강력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영상과 사이트를 병행을 하시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하면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물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중국 주식 투자 대회를 해가지고 후광퉁 했을 때 2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트 내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여 인원이 많지 않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후광퉁 주식 투자해가지고 2위를 했으니까 해외 주식도 지금 국내 주식 하듯이 하면 훨씬 뭐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모르기 때문에 뭐 같이 가는 건 맞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장담을 하기가 할 수준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용을 뭐 얘네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참 이런 마인드가 싫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도박장 가면 이 개평이라도 주는데 주식은 다 잃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당한 놈이 잘못이지라는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걸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자연 상태로 보겠습니다. 가젤이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표범한테 잡혀 죽었습니다. 가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뭐 잘못해 가지고 잡혀 죽었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연 상태처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고 손실을 크게 봤다. 정말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리고 잘못한 거 아닌 것도 맞고 사소한 동기로 뭔가 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런 것도 다 맞지만, 그렇지만 야생에서 코끼리가 물을 먹다가 악어한테 물려 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든지, 악어가 하마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물려서 죽든지, 아니면 물소한테 사자가 덤비다가 배가죽이 찢어지든지, 이런 일 모두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시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이 늘어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파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당연히 수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현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100조 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은 안 됩니다. 손은 안 되는데 오를 것 같다. 그럼 주식을 더 사면 그만이고,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합니다. 네. 근데 오른다. 계속 팝니다. 100조 원에서 주식을 계속 매도합니다. 결국 못 오르다가 내립니다. 그러면 선물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팔았던 거 다시 채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은 손해를 안 봅니다. 그게 표현을 하자면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권. 이 시장 주도권이 IMF를 기점으로 외국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잡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잡든지 이런 일은 뭐 외국인이 한 방에 다 나가지 않는 이상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 IMF의 어떤 상처인데, 그 누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IMF 이전 수준의 생활을 회복할 거다, 하지 못한다라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 훨씬 살기가 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IMF 구제 금융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국민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가처분 소득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구매력이나 이런 건 그때 당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살기도 되게 빡빡하지 않습니까? IMF 구제금융 전에는 슬플 일이 잘 없어가지고, 슬픔하면 뭐 여자친구가 병들어 죽는다 이런 무비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슬픔 자체가 없으니까 가요가 슬픔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럴 정도였는데 요즘 뭐 슬픈 노래 하면 궁상 뜨고 진상 떨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숱하게 느끼고 더 느끼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려면 정말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능력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시키면 정말 개인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능력이 안 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리고 머리 좋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시장.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전자인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PHA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사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종목 보기 전에 그래도 오늘 제노레이가 그나마 나쁜 시장에서 올랐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을 때나 여기에 있었을 때나 여기에 있었을 때나 무슨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이제 기분이 한결 낫고 여기 있을 때는 기분이 뭐 같고 이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많아야 한 5만 주씩 15만 주를 사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15만 주라고 하면 만 원씩 잡아도 15억이다. 15억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뭔가 문제가 되려면 15억이 들어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 매수세로 올라가고 만 원, 뭐 11,000원까지도 큰 돈은 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근데 이때부터는 좀 매물이 있으니까 그 매물을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주가가 숫자가 기분 나쁘게 찍혀 있다 이 정도지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팔려고 생각한다면 돈 필요한데 왜 지금 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건데, 사실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되고, 그 말씀 제가 오늘도 글로 썼는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큰 일은 뭐냐면, 작은 일이라는 거는 큰 일이 해결되면 작은 일도 따라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정말 심리가 난 너무 약해. 아니면 뭐 팔고 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 뭐 등등 이런 거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일은 뭐냐면 여유 자금이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당장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없어집니다. 이게 작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업자 정신을 가지면, 그래 내가 판 주식 누군가가 사가지고 그 사람도 수익 내야지. 내 거 주식 받아가지고 손실 보면 나한테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나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팔고 올라가든지 뭐 사고 내려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작은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건데, 항상 그렇지만 이 큰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작은 일에만 지엽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주식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더라. 욕심 안 부린다. 이건 작은 일입니다. 그럼 욕심을 안 부리는 어떤 큰 구조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욕심 안 부려야지.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는 걸로 해서 난 이만큼 사가지고 요만큼만 먹고 나가야지. 이게 욕심 안 부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큰 원인, 큰 일이 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일을 수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노레이는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저점을 높였고, 이번 흐름 기세가 만 원을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벌어지면서 다소 개선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4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그 매출이 172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이 정도 분기에 발생을 한다면 지난 3분기에는 160억,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172억, 그리고 지난 2분기에는 157억, 이번 2분기에는 168억,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 성장성이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성장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니까 뭐 충분히 또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여기서 빨리 극복을 해서 60주선이 돌아서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완성이 된다면 제노레이를 보유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게 작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아니라 이 돈이 3년이고 5년이고 당장 다른 데 쓸 데가 없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니까 이 회사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큰일을 해결하면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런 게 해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것만 해결하려 보니까 '아 저 유튜브 하는 저 모자란 놈이 떠들어 가지고 안 오르네. 아 저놈이 계속 언급해 가지고 안 오르네. 누가 팔아서 안 오르네.'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말씀하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제 실수로 이더리움 닫아버려가지고 예.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은 하락하고 반등을 했고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딱히 뭐 이 종목이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실 올랐던 게 올라야 될 만한 이유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상승 시작 전까지 밀렸고 기술적 반등은 그래도 제법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게 나왔지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형태 그 추세선을 확인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점을 아직 안 깼으니까 이대로 다시 저점을 낮춰가지고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 여기서 버티다가 하락 추세선을 극복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걸 1번이라 보고 2번이라 본다면 1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매수 거래가 많았다라는 부분. 그러면 한국전자인증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보면 뭐 인증 관련해서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 뭐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성장성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인증 사업의 어떤 인증 시장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한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 기회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 추세선 기준으로 해서 요거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PHA 예, PHA는 지금 하락했는데 퍼가 0.4다. 뭐 역시 좋은 회사 중에서 주가가 엉망이다라는 건 최대 주주가 50% 정도 갖고 있다. 이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50% 이상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경영권을 위협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올라봤자 나중에 상속세만 늘어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가가 낮은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로 인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대체로 주가가 부진하다. 30%가 가장 적당하고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어떤 주가를 움직일 만한 쪽도 잘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움직여 가지고 나중에 얻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 주주가 54.63인데 여기 4.63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2.21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해가지고 때려버리면 주가 실컷 올려놨는데 때려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난 좋은 일 시키고. 그래서 그런 애들도 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진하고 저평가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도 좋고 자산 가치도 좋고 그냥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오를 거냐 아니냐 그래서 단기 중기로 보면 뭐 좋기는 하고 편하게 보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까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또 그래도 모른다는 것보다는 맞든 틀리든 답을 원하실 거니까 큰 틀에서 추세가 보면 살아있고 60주선에서 공방이 있으니까 뭐 이탈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탈했을 때 대응 여지를 남겨두고 적당한 수준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분 전에 쓰셨네. 원팩. 윈팩? 원팩? 윈팩? 윈팩이구나. 이게 아마 TLI라는 종목과 관련이 있을 텐데 TLI가 최대 주주인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1분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1분 전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싫어요가 4개였는데 5개인데 혹시 싫어하신 거 아닌가? 예, 의심을 해봅니다. 17% 하락? 10% 이게 주봉이구나. 예. 일봉에서 17%가 하락했고 이게 3자 배정의 영향이다. 그러면 3자 배정이 보통 악재로 인식이 되진 않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전환 사채 전환으로 네. 장내 매도가 있었구나. 뭐 많지는 않지만 장내 매도가 있었고 장외에서 주당 3,900원에 이격권 있는 주식 613만 주를 샀습니다. 뭐지? 이거 그러면 보자. 언제 나왔지? 목적을 또 봐야 되는데. 인도 청구권 보이고 목적은 경영권. 이거 경영권 분쟁인데 근데 왜 내렸지? 유상증자 3자 배정인데 600만 주 2220? 평단가로 때렸으니까 2220엔 누가 가져가느냐? 3자 배정으로 하니까 예. 일단 신주가 나오기 전에 권리가 들어왔으니까 공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딱히 뭐 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그럼 주주총회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설을 써보자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부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유상증자 나오고 공시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때렸다. 주가를 단기간에 올린 쪽이. 뭐 이렇게까지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럼 질문의 요지가 저 3자 배정 유상증자 했다고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모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다만 외국계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또 키움증권에서 대량 매수를 했으니까 뭐 단기간에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사인 아주 예전에 이 종목이 뭐 작전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뭐 소문이니까 그때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도 거래량이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부터 뭔가 계속 그런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고. 예, 그래서 보면 이 종목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자산이 아주 많이 드는 사업을 영위하는 건 아니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성장성 높은 분야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 목적이 NFT로 관심을 받는데 3,000원까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3,000원 잡고, 이건 그러면 굳이 따지면 키움증권이 조금 더 많이 팔았으니까 3,000원에 도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요 매물 부담은 3,100원 위에서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3,000원 넘기는 걸 보는 게 아닌 것보다는 확률이 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 네, 유로는 예전에 이제 잘 움직이다가 매각 관련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주가 떨어졌고 거래량도 실렸고, 이 거래 실린 장대 음봉을 극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가 뭐 자체적으로 어떤 뭐 매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면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뭐 나름 전환사채도 해먹고 그리고 흑자로 돌려놓고 등등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딱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다면 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고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걸로 이어봤자 크게 재미없는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요원하고, 이걸 종합하면 유로는 당장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위로 그리고 아래로 범위가 비슷하니까 중립적인 상태고, 개별적으로는 딱히 어떤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정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긴 하지만 매도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당분간 재미가 없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소수 관련해서는 중국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서 빠르게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석탄 가격이 민감한 이제 한국전력이 중국 석탄 대란 문제가 일단락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소수 관련주들은 이미 어제로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이 단기간에는 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원체 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걸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쌀 때 사가지고 적당히 쌀 때 판다, 이런 관점으로 한국전력에는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